20세기는 이념의 세기였다. 이념의 세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선행하는 관념이 존재하는 세기였다는 뜻이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고 뛰는 것이다.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념의 청사진이 의식 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인간의 최대 비극은 그 이념의 청사진의 궁극적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세기는 제국주의의 세기였다. 그리고 20세기는 혁명의 세기였다. 혁명이란 트롯스키의 말대로 광적 영감이다. 그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변화의 급격성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망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항상 흥분케 만든다. 20세기의 혁명률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혁명 그 자체 내에 제국주의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혁명이 완수되면 그 혁명 자체가 제국주의로 돌변한다. 나 도울은 말한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혁명과 제국주의 이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기만당한 슬픈 이야기라고. 그러나 이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슬픈 이야기의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너무도 용감했고 순결했고 열정적이었다. 지금 아무르강에 얼음이 전부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동동 떠내려가는 아무르강, 흑룡강을 쳐다보면서 저는 남과 북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도 이제는 녹아 흘러내릴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 사이에 지역적으로 쌓인 얼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얼었던,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 흘러내려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강 건너에 무성한 갈대 속에 뒹구는 연자 방학 그대는 나락 주워 가슴에 담았거늘 저거 발자국 소리 여명을 일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새없이 가슴 졸일 뿐 칼 막스는 결코 성공한 사상가는 아니다. 그의 이상주의는 인류를 한 세기 이상 사로잡았지만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이상적이었다. 그는 인간세의 한 당위만을 말했을 뿐 포괄적인 심성론이나 우주론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아직도 빨갱이 하면 나쁜 놈이라는 도식에 열불을 올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빨갛지 않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란 말인가? 남북이라는 정치체제가 고착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있었을 뿐이다.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은 모두 민족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어떠한 이념을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 투쟁의 본질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이런 가치는 모든 이념의 공통분모였다. 공산주의는 그 나름대로 20세기 초기에 열렬하게 그 불꽃이 일어나서 20세기 말기에 저물어 갔지만, 저는 공산주의의 1세기의 익스페리멘테이션, 하나의 인류 사회에서의 공산주의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도 철저히 가르쳐 주었고, 골고루 분배된 세계 속에서 그 어떠한 인간된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도주의적인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사라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녀는 아마도 이 아무르 강변을 무척 걸었을 겁니다. 여기를 너무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걷는 발자국이 이것이 아무르 강변의 발자국이 아니라 이 발자국이 곧 조선의 땅에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이 아무르 강변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1885년 2월 22일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멀지 않은 조선인 이민 농촌 마을 시넬리니코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뾰트르 세면오비치는 함경도 경흥 사람으로 1860년대 이미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한국 이름은 김두서, 본관은 청풍김씨였다. 그는 일찍이 어학의 소질이 있어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였고,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인텔리겐처로 곧 부상했다.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후 시넬리니코브 한인촌 촌장이 되어 소수민족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제정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빗대와 리옹장 사이의 협약이 성립하였고, 1896년 수건이었던 동청철도 사업에 착공한다. 우스리스크에서 중국 영토를 가로질러 하얼빈을 지나 만주리로 연결되는 동청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꿈을 단축시키는 중대한 사업이었다. 여기에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대거 동원되었다. 동청철도 건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중국어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통역원이었다. 김두서야말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강제징집되었으나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 자리였기 때문이다. 갓 11살이 된 킴 알렉산드라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지방의 동청철도 현장으로 갔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알렉산드라는 강인하게 건설 현장에서 컸다. 1900년에 발발한 의화단 사건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중국 민중의 항거였다. 의화단은 동청철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에도 침투한다. 그러나 김두서는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 주었다. 김두서가 대러시아 민족주의 앞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동청철도 건설 현장은 딸 알렉산드라에게는 억압받는 인민들의 계급 투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정치 교육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의화단 진압 현장에서 병을 얻은 김두서는 1902년 6월 6일 하얼빈의 임시거처에서 딸 알렉산드라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하직했다. 나는 이들에 관한 자료를 얻으러 하바롭스크에 있는 향토 역사 박물관을 찾아갔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킴 알렉산드라의 사진 원본을 발견했을 때 그녀에 대한 궁금증은 깊어만 갔다.
отец Ким Станкевич был подрядчико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итайской 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одрядчиком и переводчиком. То есть обеспечил работу вот, китайцев, корейцев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Сама Ким Станкевич к нему там приезжала, помогала ему в улаживании некоторых дел. 박물관 큐레이터는 김 스탄케비치의 아버지 김두서가 노동 현장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Есть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что во врем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ВЖД за заслуги отца Ким Станкевича в орган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защите прав строителей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между собой организовались и подарили зонтик с надписью, даже вроде был текст где-то вот этой надписью, 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на память. То есть этот жест был редкий в то время и показал все же вот значение вот и отца, и в чем-то даже, может быть, и Ким Станкевич, которая, будучи молодой девушкой, помогала отцу улаживать некоторые конфликты в то время. 킴 알렉산드라는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얼빈 아래의 아셰역의 역장이었던 폴란드계 러시아인 마르크 이오시포비치 스탄케비치에게 맡겨졌다. 역장 스탄케비치는 의리가 있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를 열심히 교육시켰다.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는 이 학교가 바로 알렉산드라가 다닌 학교다. 지금은 보통 학교이지만 당시는 김나지아였다. 그러니까 극동의 경기여고와 같은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여성들이 다니던 엘리트 학교였다. 여기가 김 스탄케비치가 다닌 김나지아라는 학교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그 체제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도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라는 미모의 여성이었고 성격이 쾌활했으며 문학 동호인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독서광이었으며 역사에 밝았다.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녀가 탁월한 웅변가였다는 것이다. 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연히 이 김나지아를 낳은 할머니들을 만났다. 매우 품격 있게 생긴 이 할머니들은 자기들의 학교 선배인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혁명 영웅이라고 했다. 아직까지도 여기서 살고 있다. 우와. 그러니까 천국 19년도에 신랑촌에 생기고 19년도에 까치바라. 알렉산드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을 즈음 역장 스탄케비치의 아들 마르코비치 스탄케비치와 결혼했다. 그래서 스탄케비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스탄케비치는 결혼 당시는 반차르 운동에 관심을 가진 의식 있는 청년이었으나 점점 술과 도박에 빠지고 만다. 알렉산드라의 결혼은 불행했다. 혁명가의 생애에는 항상 이런 고난의 전기가 있다. 첫 아들 웨체슬라브를 출산한 직후 이혼해버리고 만다. 가정의 파탄은 오히려 알렉산드라를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일찍 탈출시켰을 수도 있다. 그 뒤 조선인으로서 신학대학 모스코바 인민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히랍 정교회의 신부가 된 오가이 와실리에비치와 동거했다. 오가이 즉 오신부는 선진적인 혁명사상의 소유자로서 항일 투쟁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이동휘, 김립과 같은 한인 정치 지도자들을 지원했다. 알렉산드라는 1910년 둘째 아들 보리스를 낳았는데 오신부의 아들로 추정된다. 오신부는 2월 혁명 후에는 결국 머리를 깎았고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한다. 그의 친조카가 후일 한인사회당의 주요 멤버인 오하묵이다.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은 한동안 오신부가 맡고 있었다. 큰아들은 알렉산드라의 사후, 전 남편 스탄케비치가 데리고 갔다. 왜 우리는 지금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토록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킴 알렉산드라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막시즘을 뼛속 깊게 체득한 인간이었으며 최초의 공산주의 운동가였고 이론가였기 때문이다. 킴 알렉산드라는 철저한 계급혁명의 보편주의자였지만 조선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투쟁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볼셰비키 혁명의 메인스트림에서 레닌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러시아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가냘프지만 강인한 조선 여인의 심장을 불살랐다. 그녀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완수만이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는 첩경이라고 굳게 믿었다. 독일 공산당을 만든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은 줄줄 꿰어대면서 막상 우리 민족의 공산운동을 창구한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그 이름조차 모르는 우리나라 지성계의 무지가 나는 개탄스러울 뿐이었다. 로자는 레닌을 비판했지만 알렉산드라는 레닌을 사랑했고 레닌의 혁명을 완수시키는 데 몸을 던졌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민주화 운동에 열렬하게 참여하다가 소수민족이 압박받는 우랄산맥 지역으로 갔다. 그곳 빼르미 공장지대에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법적 투쟁, 때로는 테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1917년 우랄 노동자 동맹을 조직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의 역사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갈등의 역사가 아니었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초의 공산주의 운동가였고 사상가였던 킴 알렉산드라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이념적 경직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우랄 지역에 일찍이 가서 그 산림에서 목재를 채취하는 그런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삶에서 어떤 뼈저린 고뇌를 느꼈고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어떠한 휴머니즘으로 받아들였고 물론 이 여자는 굉장한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지만은 중국인 사회에 가면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공산당 조직을 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사회에 들어가면 러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공산당 운동을 하고 한인 사회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공산당 운동을 하고 그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운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산주의 사상가이며 실천가이며 이념적인 지도자였던 이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세계를 보면은 너무도 코스모폴리탄하고 너무도 넓은 국제주의적인 감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세계야말로 향후의 모든 공산주의 발전의 원래적 의미, 인간 해방,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떠한 체제든지 어디서든지 적응해 나갔던 이 여자의 세계, 이러한 공산주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살아있었더라면 결코 공산주의는 흘러가버린 과거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은 아니겠죠.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극동지방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인민위원회 외무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녀는 극동지역의 외무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 여기 칼막스 거리 22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야말로 바로 알렉산드라가 일했던 곳이다. 저기 22라는 요 20이라는 게 남아있지만은 여기에 원래 칼막스 22번지라는 그 거리에 바로 여기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가 일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혁명 50주년을 기념해서 소비에트 정부에서 이 여자의 부조를 여기다가 새겨 넣어서 기념
기념을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여기 전승 60주년 기념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 전부 그 옛 모습을 복원한다 그러면서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부조를 깎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그 얘기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귀중한 우리 역사의 자취가 없어질 것이 아닌데 이거 지금이라도 꼭 복원이 됐으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나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마침 길거리에서 만난 하바롭스크 신문기자에게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부조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알렉산드라는 12살 연상의 이동휘를 선생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이동휘는 함경남도 단천 사람으로 구한말의 무관 출신이다. 신민의 활동으로 투옥되었다가 북간도를 거쳐 하바롭스크에까지 오게 된 거물이다. 그러나 이들 세대에게는 명확한 투쟁 대상은 있었지만 앞으로 건설되어야 할 국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 알렉산드라는 이동휘에게 계급 투쟁 이론과 볼셰비키 혁명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기실 이동휘는 알렉산드라의 인간적 스승이었지만 사상적 제자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은 이동휘가 주체가 되었지만 그 실제적 주역은 알렉산드라였다. 알렉산드라는 볼셰비키 중앙당원이었기 때문에 로컬한 정당의 이름을 걸 수가 없었다. 한인사회당의 실제적 리더는 알렉산드라였던 것이다. 1918년 바로 이 건물 속에서 한인사회당이 결성되었다. 당시 전 러시아 한족회 중앙회는 볼셰비키 혁명과 한인사회당의 결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 일군이 백군과 결탁하여 극동 시베리아에 진출하면서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때야 비로소 그들의 보수성의 착오를 깨닫게 된다. 그만큼 이동휘는 시대를 앞서갔고 볼셰비키 혁명 대열의 선두에 서 있는 알렉산드라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민족의 공산주의 운동이 중국보다 3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의 주류에 참여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이룩해낸 사건이다.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문명에 앞서가듯 우리 민족은 새로운 사조의 흡수에 어느 민족보다도 앞서간다. 그 최전위에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동휘가 따랐다. 누군가 혁명은 칵테일 파티가 아니라고 했다. 레닌의 혁명은 10월 혁명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끊임없는 내전의 소용돌이로 휘말려간다. 러시아의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열강의 간섭군이 들어왔고 멘셰비키, 백군, 까자크군, 체코 반란군 등의 보수 세력이 그들과 손을 잡았다.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볼셰비키 혁명을 지켜내기 위한 적위군의 한 리더로서 끝까지 분투했다. 그러나 1918년 9월 4일 하바롭스크는 일본군과 백군에 의하여 함락되었다. 바로 이자가 우리 민족의 영웅 김 알렉산드라를 죽음의 차량으로 집어넣은 102파 까자크 대장 깔미코프다. 당시 시베리아 미 주둔군 사령관 윌리엄 그레이브스는 깔미코프에 대해 평하기를 내가 이제껏 본 인간 중에서 가장 악랄한 불안당이라고 개탄하였다. 바로 여기가 김 알렉산드라의 최후의 순간을 간직하고 있는 죽음의 절벽이다. 1918년 9월 16일 새벽 4시의 일이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여기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절벽에서 떨어져 저 깊은 흑룡강, 아무르강으로 빠져 들어갈 적에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알렉산드라의 최후의 순간은 장렬하게 기록되었다. 그녀를 쏜 사형 집행관은 이런 말을 남겼다. 총살당한 많은 사람 중 한 여인이 가장 영웅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조선 여인이었다. 우리 조선인들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조선 땅에 자유와 독립이 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백군과 일본군과 싸웠다. 이제 나는 13발자국을 걷겠다.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조선의 13도를 상징한다. 이제 나의 걸음과 더불어 조선 13도 전체의 독립과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이제 나를 쏴라 하고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아무르강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세기는 이념의 세계다. 이념은 항상 순결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누가 더 순결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순결한 자가 더 독단적일 수도 있다. 막시즘의 비극은 방법론적 논쟁이 소위 하는 바 본질적 목표를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혁명의 주체가 누구인가? 사실 논쟁할 필요도 없는 이런 부질없는 논쟁으로 계파와 종파만을 만들었다.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분명 순결한 인간이었다. 그녀가 혁명의 와중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녀를 더욱 순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사후 한인사회당에서 고려 공산당으로 발전되어가는 경로는 결코 순결하지 못했다. 인간의 탐욕, 권력의 불순한 의지, 이런 것들로 점철된 역사였다. 혁명이 과연 무엇인지, 혁명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아무런 해답도 없이 계파 간의 알력의 소용돌이 속에 휴머니즘의 본질은 흐려만 갔다. 김 알렉산드라의 사후 조선민중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횃불을 지켜들었다. 그리고 동북에서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라는 항일 투쟁의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대첩은 승리의 축제로 완결되지 않는다. 항상 더 큰 비극이 뒤따른다. 간도지역의 경신대참변, 연해주의 4월 참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하부 토대가 무참히 붕괴되었다. 배감 박은식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참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마을의 민가, 교회당, 학교 및 곡식 수만석을 불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남녀노소를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생매장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고 몸을 갈갈이 찢기도 하고 코를 꿰기도 하고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하고 배를 따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누나를 뽑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허리를 자르기도 하고 사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자네들은 오락으로 삼았다. 우리 동포들 중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죽었고 아비와 아들이 함께 도륙당했으며 그 지아비를 죽여서 그 지어미에게 보였고 그 아우를 죽여서 그 형에게 보였으며 죽은 부모의 혼백상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던 형제가 함께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더러 산모가 포대기에 아이를 쌓안고 달아나다가 모자가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다. 독립군들은 이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했다. 도저히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볼셰비키 혁명은 승리를 구가하고 있었다. 적군은 제야강 일대에서 백위군을 몰아내고 알렉세이옙스크를 스바보드니 즉 자유시로 고쳐 해방구의 상징으로 삼았다. 우리 독립군은 볼셰비키 적군과 연합하여 새로운 독립기지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유시로 몰려들었다. 나는 지금 그 자유시 스바보드니로 가고 있다. 꼬박 이틀이나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광활한 대륙. 제가 타고 있는 열차는 스바보든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스바보든이 자유시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일어난 참변, 이 자유시 참변이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실마리를 풀러 저는 자유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그 씩씩했고 그렇게 용감했고 그렇게 장쾌했던 그 많은 우리 독립의용군들이 이곳으로 자유를 향해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곳으로 집결했는데 결국 불기에 객이 되고만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유시 참변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문다. 그 진상을 알기 어렵고 또 알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계파마다 그 참변을 보는 시각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비극의 본질적 성격은 동족 상잔이라는 데 있다. 21년의 이 자유시 참변, 그리고 30년대 동북 항일 연군 내의 민생단 사건, 그리고 해방 이후의 보도연맹 사건, 이 3대 사건이야말로 20세기 우리 민족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참변이다. 일본의 만행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도 40~50명 정도에서 3,500명까지 엇갈린 주장이 난무한다. 그러나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은 확실하다. 기실 이 자유시 참변으로 192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휴지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것은 비극이었다. 내가 스바보드니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도 우리 역사의 비극을 알고 있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스바보드니는 작은 도시였다. 동쪽의 나라 코리아에서 VIP 한 사람이 왔다고 여기까지 지방 텔레비 방송국에서 마중 나왔다. 그래도 내가 러시아에서 받은 최초의 환대였다. 나는 스바보드니 시립박물관으로 안내되었다. 아담한 시골 박물관이었는데 전시물 주제는 전쟁이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견학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지역 역사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었다. 요즘 러시아는 레닌의 혁명보다는 2차 대전 전승 60주년 기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라고 그래. 한마디만 더 한다고 그래. 러시아하고. Регион это место, вот, ну, много мест, регион. 레기온. 자유를 향해서 이곳으로 왔다가 여기서 그 불행한 참변을
당하게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와 파벌과 그 사이에 있었던 오해, 그런 많은 문제가 얽혀져 있는 사건입니다. Боролись в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ах за свободу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이 여기에 연루되질 않았고 또 남한에서는 이쪽에서 활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남북한에서 다 묻혀져 있었지만 최근에 바르게 현대사가 조명되면서 자유시가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으로 부상됐습니다. 새롭게. Гимнастерка, да. Гимнастерка до революции. Русская армия, они были белого цвета. Позднее их стали форменные брюки, вверху расширенные, артиллерия, да. Танкисты и летчики носили шторы. 과거에는 이 자유시 참변을 볼셰비키군이 우리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자 독립군이 저항했고 그래서 볼셰비키 적군이 우리 독립군을 쏘아 죽인 것으로 단순하게 기술했다. 그러나 볼셰비키 적군 입장에서 보자면 사방에서 몰려든 다양한 무장 세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군사 지휘 체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태였다. 우리 독립군이 머물렀던 곳은 자유시 남쪽에 있었던 수라제프카 역전이었다. 그 역에 머무는 열차에 물을 대었던 급수 탱크만이 옛 모습을 전하고 있었다. 뭐 옛날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이 물 탱크인지 뭔지 이게 있었다고 그러고 저 굴뚝 넘어서 저쪽으로 그 한국인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장갑차로 볼셰비키 적군이 일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때마침 비가 오고 느낌이 처량하기만 한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 참변을 이르쿠츠파하고 상해파가 싸워가지고 뭐 상해파가 깨졌다 이런 식의 그 유치한 얘기들을 하는데 단순한 파벌 싸움으로 그 많은 희생이 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라는 것도 어떤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휘 체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 문제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자유시 참변은 흔히 고려 공산당의 두 조직인 상해파와 이르쿠츠파의 주도권 쟁탈로 빚어진 참극이라고 말한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공산당 운동은 자생적인 민중운동의 성격을 벗어나 위계적인 조직운동이었으며 항상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주도권 싸움은 있게 마련이었다. 자유시 참변 이전에 이미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이 엄연히 성립해 있었으므로 그 종파적 분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공산당 내부의 분열로만 보면은 재미가 없다. 볼셰비키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한인 부대가 서로 양보하여 통일된 지휘체계를 형성했다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 돌은 말한다. 이 참변의 가장 심오한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권력의 의지였을 뿐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을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할수록 파당적인 험담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인간들의 더러운 이름들도 거론하고 싶지 않다. 단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유능한 설득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할 줄 아는 휴머니스트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와 같은 인물만 있었어도 이 참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다. 가자, 가자. 우리의 희망은 새로운 소비에트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만주, 연해주 모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이 여기에 결집됐을 때 그들은 식구 소식도 묻고 같이 김치찌개도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던 리더들의 사소한 감정의 싸움 때문에 결국 이런 참변이 빚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동네 소식 묻고 부인 소식 묻고 아들 소식 묻고 이러고 있는 참에 그저 자기들이 믿고 있던 볼셰비키 혁명군들의 총알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었겠냐고 이 사람들에게. 에? 이 폐허에 이 자리에 모여들었던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은 끝까지 초갈에 마저 쓰러져 가면서도 조국의 광명한 새벽을 보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보다가 그저 쓰러졌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은 제야강으로 튀었다. 제야강만 넘어가면 다시 만주로 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는 1921년 6월 28일 아무르강으로 흘러가는 이 제야강은 검푸르렀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었다. 역사라는 것은 의미의 덩어리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얼어버린 이 강이 도대체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서 이 강을 빛빛으로 물들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진 사태로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하고 힘차게 조선의 독립을 향해서 움직였더라면 우리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을 그 중요한 시기에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단순한 소통의 부재와 뭔가 개인적 감정의 사소한 일로 해서 이렇게 참변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러시아 혁명사는 이 조선인들의 흘린 피가 없이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격앙된 목소리는 당시 제야강변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했던 나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다. 기나긴 여정에서 춥고 축축하고 지친 나의 영혼은 이곳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쓰러져간 조선 젊은이들의 원혼과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 제야강을 빛빛으로 물들인 우리 조선의 선열들, 이 조선의 젊은이들이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이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민족사의 의미를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민족사는 좁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국경이 없이 살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 싸웠고, 중국의 손문의 신의 혁명에서는 신의 혁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오로지 조선의 독립, 조선 독립 만세, 그 한나라를 부르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반쪼가리 두 동강이 난 몸으로 어떻게 홀로 설 수가,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제야강 앞에서 소리치고 싶습니다. 조선의 독립, 통일의 그날까지 이 강변에서 정말 이 강을 빛빛으로 물들인 젊은이들과 함께 이 강을 헤엄쳐 건너가고 싶습니다. 자유시 참변의 후유증은 너무도 깊었다. 홍범도와 그의 부대는 미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홍범도 부대는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 제1고려인 대대로 편입되었다. 그 홍범도 부대 깃발이 지금 하바롭스크 향토 역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깃발은 홍범도 부대원들에게 고려 공산당 중앙총회에서 만들어 선물한 것이다. 두터운 용단에 수를 놓았는데 매우 정교했다. 그러나 로어가 좀 콩그리시 스타일이라고 했다. 뒷면에는 그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었다. 참 주체적이다. 세계 빈민단합, 고려의회 정부 만세, 노력을 세계 자본에서 해방하여 세계 공산혁명을 실행하는 5군단 인테르나치오날 연대, 고려공산 제1대대에게 고려공산당 중앙총회에서 상단 양쪽으로 꽃그림 수가 놓아져 있었다. 러시아인들이 나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고 물었다. 그것은 민들레였다. 민들레는 강인하게 어디서나 잘 자라며 씨를 잘 퍼뜨린다. 그런데 자유시 참변의 비극은 민들레조차 시들게 만들었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포수부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원으로는 살 수 없는 홍범도였다. 결국 홍범도는 홍계호 부근의 초원 집단 농장에서 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극장 기도를 보는 노인으로 쓸쓸히 죽었다.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 이동휘, 홍범도, 이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서동희도 이 자유시 참변의 망령에 계속 시달리며 상해파라는 당파적 굴레 속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했다. 레닌도 두고두고 이 자유시 참변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다시 몸을 실었다. 열차 속의 갖가지 인간들의 모습, 어디에서나 대중은 선량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떤 할머니들은 날 위해 귀에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카츄샤였다. Расцветали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цве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나는 볼가강의 노래를 하나 더 청했다. Есть на Волге утес, вот это, темным мохом зарос, от вершины до самого края. Все здесь замерло до утра, если знали вы, как мне дороги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Речка движется и не движется. 나는 긴 여정을 끝내고 블라디보스톡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역에 있는 재미있는 이정표를 하나 발견했다. 여기 9288이라는 숫자에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웨이가 여기서 끝난다는 표지인데 모스크바로부터 여기 울라디보스톡까지 9288k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1861년에 이 울라디보스톡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남진 전책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 뒤로 이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1930년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이 치열하게 러시아를 공략하려고 준비하게 되자 여기 한인들이 대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으로서는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었다. 1937년의 강제 이주,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연해주 조선인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겼다는 그런 서글픔만은 아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가 통째 뽑히는 그런 뼈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이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인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런 열차를 타고 이 울라디보스톡 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1937년 8월부터 시작된 이 한인 강제 이주의 이 역사,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 와서 보면은 이거는 화차, 앞에 있는 화차지만 그 뒤에 화물칸들이 쭉 소말 싣고 간 화물칸들이 있었는데, 그 화물칸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대 가지고 거기다 꼭 닭장에 닭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올 적에 사람들은 24시간 전에 통보해서 24시간으로 여기는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중요한 것들만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올라타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떠났던 겁니다. 가는 동안에 여자들은 소변도 창피해서 보지 못하다가 막 독이 오른 사람들도 있고 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몇 개월을 지나니까 옷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때문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애들은 병 걸려 죽고 이런 비참한 처참한 여행을 그들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핏똥을 싸는 처참한 고생을 2, 3개월을 계속 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점에 문이 덜컥 열리면서 내려라. 그랬더니 내려보니 갈 때만 우거져 있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본 러시아. 러시아는 대지였고 인간이었고 삶이었다. 러시아의 역사는 결코 우리에게서 소외될 수 없다. 그것은 흘러가 버린 과거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한 러시아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증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 덩어리다. 내가 밟은 러시아 땅의 모든 자취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준 선열들의 고귀한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